네, 여러분 13주차 노인복지론 2교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노인 상담이 이렇게도 노인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인 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는 내담자인 노인이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강한 가족주의 때문에 어차피 노인이 상담을 할 때는 가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이 외부로 자기의 가족 문제를 노출하려고 보다는 감추려고 하고, 내가 어차피 자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자녀에게 혹시 폐가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꾹꾹 참는 거죠. 상담실에 찾아오지 않고.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상담에 대한 제한된 정보, 상담 기관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상담기의 부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만 해도 노인복지관 한 군데에만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상담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건 안다 하더라도 다른 구에 사는 노인이, 동구에 사는 노인이 상담받기 위해서 대전시 노인복지관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 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노인 스스로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내가 죽을 병도 아닌데 굳이 상담실까지 찾아가가지고 내 얘기를 적나라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상담이 활성화되지 않고 노인이 그냥 스스로 끙끙 앓다가 누구에게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노인 상담 이론과 기법에 대한 개발이 아직도 미흡하고 노인만을 상담으로 하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체계도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은퇴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하고 싶은 건 언제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고픈 청소년이 없도록 분식집을 차려서 떡볶이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앞에 오픈을 해가지고 후원자들이 내주는 후원금으로 무료 분식집을 차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 상담실에서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꿈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상담의 목적입니다. 목적 첫 번째는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도록 원조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의료적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죠. 두 번째는 건강 약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인복지관 같은 데 가면 사실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이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년기의 신체적, 재정적 변화와 관련해서 보호 및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도록 원조합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원조합니다. 그래서 노인 상담을 통해서 노년기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죠. 의료적, 사회적, 정서적,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도록.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도 간혹 노인들이 문의 전화가 옵니다. 내가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매일같이 출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새로운 역할을 좀 갖고 싶은 거죠. 이런 어르신들이 문의 전화하는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상담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자녀나 친척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조정하도록 원조합니다. 배우자와 친구, 중요한 사람들을 우리 노년기 때 상실할 수 있죠. 특히 배우자 상실은 노년기 때 굉장한 충격을 안겨다 주는데, 이럴 때 이제 자주 집단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친구와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해서 중요한 사람의 상실에 대한 적응을 원조하는 게 노인 상담의 목적이고요. 은퇴와 재정적 변화에 대해서도 대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노인이 자신의 삶에서 주도권을 갖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노인 상담. 이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전 역전에서 건어물 가게를 평생을 했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공부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들이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건어물 가게를 제가 좀 해볼 테니 건어물 가게를 물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아이들은 커나가야 되고 그러니 아들에게 돈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한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건어물 가게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건어물 가게를 물려줄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입의 몇 퍼센트를 아버지에게 드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건어물 가게를 이제 매출과 매입 같은 것을 전부 컴퓨터를 갖다 놓고 아버지와는 다른 영업 방식으로 아들이 운영을 했는데 처음 한 3달까지는 수입의 몇 퍼센트를 아버지 통장에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도대체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니 입금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제가 돈 들인 지가 언젠데 그 돈을 벌써 다 쓰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할아버지가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이제 상담을 해오신 사례인데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결정,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수입의 몇 퍼센트를 계좌번호 어디에 아버지에게 입금한다. 이것을 서약을 서로 가족들이 있는 데서 하고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을 받아라.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8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상담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노인 및 가족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노인 상담은 내담자가 노인과 가족에 해당된다 말씀 아까 드렸고 노인과 가족이 전부 다 상황이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노인이 안고 있는 주거 환경이 다르고 가족 관계가 다르고 경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상담 서비스도 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본 원칙 두 번째, 노인들은 본인의 감정, 내면적 갈등,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노인이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인 내담자와 상담자 둘만이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노인이 상담자를 믿고 감정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선 조용한 곳에서 따로 떨어진 장소에서 그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신뢰관계겠죠. 노인이 상담자를 신뢰하는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야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 시간은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있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일반 상담은 상담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반응도 느리고 말하는 속도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있게 좀 잡아라. 그리고 허용적 태도로 노인이 얘기하는 호소 내용을 잘 들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기본 원칙 네 번째입니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세대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만 라포 형성이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는 노인 상담을 하려는 상담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야 됩니다. 노인에 대한 차별 고정관념 우리 배웠죠? 에이주이즘입니다. 노인 차별주의, 연령 차별주의 이런 것을 얼른 버리고 긍정적으로 노인을 생각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라포 형성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다섯 번째, 노인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능동적 경험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노인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해결 역시 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상담에 참여시켜서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라 이거죠.
그리고 노인은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처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삶에 대한 긍정적 회고와 자아통합의 기회까지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에 찾아온 노인이 어차피 지난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지난 과거를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지난날 회고를 부정적으로 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꺼내도록 유도해서 자아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상담의 과정입니다. 노인 상담뿐 아니라 모든 상담이 상담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따라서 그 과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히 밟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나뉠 텐데, 노인 상담의 과정을 먼저 보도록 하죠. 노인 상담은 다른 상담과는 달리 대화를 통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유형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담하고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인 상담실에 가보면 그 상담자 테이블에 각종 정보가 들어있는 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료로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에 가야 될까요? 하고 묻는 문의 상담도 많거든요. 그러면 주마다 있는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 무료로 MMSEK 같은 거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이 살고 있는 구가 어디인지 물어서 치매 안심센터를 연결해 주는 것, 이렇게 복지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노인 상담이 할 수 있는 다른 상담과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상담자는 노인 내담자보다 젊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 내담자는 연령대가 7, 80대가 많을 텐데 우리 노인 상담을 하는 상담자는 많아봤자 3,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내담자가 인생을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훨씬 많죠, 내담자가. 그래서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본인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게 제약을 따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노인을 이해할 수 있는 노화 관련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문 기술이, 전문적 능력이 뛰어난 상담자가 노인 내담자를 만나서 상담할 때 많이 라포 형성도 잘 되고 노인 내담자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인 상담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노인 상담 과정 첫 번째, 접수 및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첫 상담입니다. 여러분들 상담 받아본 우리 학생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상담실에 찾아온 내담자가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상담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첫 상담으로 상담이 끝날 것인지, 그게 첫 상담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수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30초 안에 전부 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 교수님은 성격이 어떻겠구나, 강의가 어떻겠구나, 깐깐하겠구나, 다 이런 것들이죠. 첫인상을 말하는 건데요. 상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첫 상담에서 내담자의 문제 확인과 상담의 구조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 확인은 이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첫 상담에서 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어떻게 도울 거고, 내담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해시킨 다음에 상담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오셨군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첫 상담 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뭘 말하는 거냐? 상담의 구조화란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말하는 건데요.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매주 수요일 2시부터 하겠습니다. 아니면 2주에 한 번 할까요? 아니면 일주일에 2번 할까요? 그래서 상담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고부갈등 때문에 찾아온 노인이다. 그러면 상담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며느리와 사이가 원만해질 때까지, 아니면은 발길을 끄는 며느리가 연락을 해서 집에 찾아와서 원만한 관계가 될 때까지 상담을 받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노인 상담의 과정에서 문제 혹은 요구 사정으로 넘어왔습니다. 내담자의 신체적 측면을 사정을 하겠는데요. 내담자와 가족에게 정보를 얻고 전반적 건강 상태와 ADL에 초점을 둡니다. 보행, 식사, 착탈이, 목욕, 배설 억제 능력 등을 이제 혼자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것을 보고 이제 측정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는데 얼마나 속도가 걸리는가.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가시는데 보행으로 가시기는 하되 얼마나 속도가 걸리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독립된 생활을 일컫는 IADL은 이제 IADL은 도구 사용을 독립적으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ADL에 들어가는 활동 내용은 음식 만들기, 청소기를 이용해서 청소하기, 전화기를 이용해서 전화 걸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금전관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내담자의 신체적 측면에 해당하는 욕구사정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내담자의 심리적 기능을 알아보는 요구사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심리적 기능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우울과 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적 측면 먼저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인지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살펴보는 MMSEK로 평가를 하는데 30점 만점에 17점 이하의 경우 뇌손상을 의미하는 건데 다른 말로 치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MMSEK를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울이나 생활만족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식 우울검사를 또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이제 질문을 4가지를 하면서 자기보고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드리고 이 노인 내담자가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기본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는 인생이 공허하다고 느끼십니까? 세 번째, 무언가 나쁜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라고 염려가 되십니까? 네 번째는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심리적 기능 파악하는데 사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혹은 요구 사정에서 사회적 기능을 측정해보는 내용입니다. 정서적 지지는 애정, 좋아함, 존중과 존경의 직접적인 표현이 정서적 지지고요. 도구적 지지는 아플 때 누군가가 와서 보살펴 주는지, 내 몸이 힘들 때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교통수단 제공,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함께 가줄 사람이 있는지, 내 생일을 챙겨주는 선물 주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도구적 지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중에 어떤 지지를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도구적 지지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찾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음식도 해서 갖다주고 이것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애정 표현해주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인 내담자에게 사회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외로울 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조언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죠.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능을 우리가 측정할 때는 나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사회적 기능의 욕구 사정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사정 다음 단계가 개입입니다. 이 개입 단계는 노인 내담자는 반응이 늦고 쉽게 지치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기 때문에 대화하다가 쉬는 시간을 좀 드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시간적으로 제약을 두고 조급해하지 마라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문제 중심 접근 방법으로 상담을 해라 이 뜻인데요. 문제 중심 접근 방법의 뜻은 뭐냐? 지지 제공과 함께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는가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관계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의사소통 교육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노인들이 의사소통 교육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로 받은 상처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교육만 시켜도 훨씬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개입 단계 네 번째, 노인 내담자의 자기결정과 관련해서 상담자는 선택적 대안을 돕고 노인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해주는 개인적 자원, 가족과 자원, 지역사회 자원, 상담자의 지지와 원조가 행동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 내가 아들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고부 갈등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아들 며느리와 함께 그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 노인만 따로 방을 얻어서 나와서 살 것인지 이 선택을 노인이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이후에 발생 가능한 일들을 얘기하게 하고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상담자는 지지를 충분히 해줘라.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는 수밖에 없다. 나는 경제적으로 방을 얻어서 나갈 능력이 못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들의 영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도 이제 선택적 대안이죠. 그리고 이 할머니의 노인 내담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바꿔보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결입니다. 사정을 제일 먼저 하고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종결인데요. 노인 상담 과정에서 이제 종결 내용은 노인 상담은 자주 만족스러운 해결로 종결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에서 오는 외로움, 약화된 건강 문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하늘나라를 먼저 떠나서 고독감과 외로움이 너무 커가지고 상담실에 찾아왔는데 사실은 이 배우자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다시 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면 이 배우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외로워서 노인이 고독감으로 힘들다. 그러면 재혼하는 방법 아니면 이성교제하는 방법인데 상담실에서 이성교제 소개팅까지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빠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어려워서 노인 상담의 경우에는 모든 상담의 종결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노인을 유기하는 죄책감이 들 수 있다. 이것은 1번과 연결이 된 건데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고 노인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따르는 상담자가 느낄 수 있는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세 번째, 노인 상담자는 상담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결은 유동적이다. 이 뜻은 종결을 끝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종결을 한 다음에도 다시 추수 면접을 할 수 있는 게 노인 상담이다. 그게 이제 또 노인 상담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 상담의 기법인데요. 우선 모든 상담의 기법 첫 번째가 경청하기죠. 듣기입니다. 상담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듣기로 출발을 하는 거죠. 경청하기입니다. 첫째, 평온한 마음을 가져라. 상담자 자신부터 내면의 자아를 가라앉혀라 그랬습니다. 노인 상담에서 내담자는 노인이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건데 우선 상담을 할 때는 상담자부터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상담자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머릿속에 복잡한 일들이 떠나지를 않는데 내담자를 만나는 것은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려고 만났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 때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친구를 만나서 친구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이야기를 멈추고 노인의 이야기를 방해하지 마라. 노인들 이야기를 방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라 이 얘기죠. 세 번째, 관심을 보여라. 신체적 언어로 표현해라. 이것은 반영적 경청을 해주라는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내셨군요.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추측하지도 마라. 노인이 이제 얘기할 때까지 다 기다려줘라, 다 들어줘라 이 얘기죠. 다섯 번째, 적극적으로 경청하는데 이 방법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라 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의 감정에 집중해라. 노인이 느끼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 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고 눈물을 글썽거리고 어깨를 들썩거렸는지 노인의 감정 변화를 잘 살피면서 집중해서 들어줘라. 그 다음에는 노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집중해라. 노인이 지금 두서없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잘 들어주다 보면 그 내용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적절한 시선 접촉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눈을 마주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때도 이제 이 시선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눈에다가 힘을 주고 바라보면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간, 여러분들 미간 아시죠? 눈과 눈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는데 눈과 눈 사이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자의 시선 접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라. 얼굴을 마주하고 들을 준비를 해라. 그러려면 이제 몸 자세가 노인 쪽으로 살짝 이제 기울어져 있어야 되겠죠. 얼굴을 마주하고 들을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공간에 민감해라. 이제 개인적으로 두 사람만이 상담자와 내담자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고 가까운 공간을 유지해라.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1m 정도 떨어져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가급적 많이 하지 마라.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경찰서에서 범인을 취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되도록이면 많이 하지 말고 노인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들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하기인데요. 노인 상담의 이제 기법 중에 첫 번째가 경청하기고 두 번째가 반복하기인데 여기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